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2024년 캐나다 토론토. 5살 소녀 에밀리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북미 최고라는 병원들을 전전했습니다. 미국 보스턴, 뉴욕, LA까지.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죠. 치료가 어렵습니다.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세요. 의료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전부 손을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매일 밤 울었습니다. 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가 이 아이를 살려줄 수 있습니까? 그때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병을 앓던 아이가 살았다는 겁니다. 독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미국도 아니었죠. 그 나라는 의료 강국으로 먼저 떠오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K-팝, 드라마, 반도체, 그런 것들로 알려진 나라. 가족들은 의심했습니다. 거기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미국이 안 되는 걸 그 나라가 한다고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이는 죽습니다.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비행.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북미의 어떤 병원에서도 듣지 못했던 한마디였습니다.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그 엄마의 심정이 정말 가슴 깊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건강하게 지내고 있음에 감사하고 한국 의료 안에 살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아이의 숨이 멎었습니다. 6살, 제 아들이었습니다. 응급실 흰 불빛 아래서 의료진이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저는 임상심리 상담사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게 제 직업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심장은 제가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말이 들려왔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아이는 갔고 저는 엄마로서 끝났다는 걸. 저는 사라 윈터스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10년 넘게 임상심리 상담사로 일하면서 트라우마 환자들을 주로 맡아왔습니다. 상실을 겪은 사람들, 하루아침에 삶이 무너진 사람들 곁에서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제 역할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앉게 될 줄은, 제가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고 아들 제이크는 아침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열이 조금 있었고 밥도 잘 먹지 않았는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의례 그렇지 않습니까? 감기 기운이겠거니 푹 재우면 괜찮아지겠거니 했죠. 그런데 오후 3시쯤 제이크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심리상담사로 일하면서 기본적인 의료 지식은 갖추고 있었기에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차에 올라탔을 때 손이 떨렸고 병원까지 가는 15분이 1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제이크를 인계받았고 곧바로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혈액검사, 영상촬영, 산소 포화도 측정까지 여러 장비들이 아이에게 연결되는 걸 보면서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료진은 나와서 상황을 설명해줬는데 그 말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아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어렵고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상담사로서 수많은 보호자들을 만나봤기에 알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이런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왜 확답을 피하는지를요. 그래서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엄마이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고 제발 한 번만 더 확인해 달라고요. 하지만 의료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과잉 반응하시면 오히려 아이에게 좋지 않습니다. 저희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의료진은 자기들의 규정과 절차를 따르고 있었고 저는 불안에 휩싸인 보호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엄마의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설명할 수 없지만 뱃속으로 느껴지는 그 감각,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그 느낌을요. 그날 밤
저는 그 직감을 끝내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제이크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알람이 울리고 의료진이 뛰어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는 말이 들렸고 응급처치가 시작됐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니까요. 그냥 알았습니다. 새벽 4시 23분, 제이크의 사망이 선고됐습니다. 의료진은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저희에게 과실은 없습니다.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긴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최선이라는 단어가 그날 이후로 저를 가장 아프게 만드는 말이 됐습니다. 최선은 위로였고 결과는 장례식이었으니까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규정을 어기지 않았고 병원은 절차를 따랐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근거가 없었죠. 그래서 모든 책임이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병원을 바꿨다면, 조금만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조금만 더 엄마로서 싸웠다면, 그날 이후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죄가 됐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엄마가 어떻게 살아남을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그날 엄마로서 끝났고 그 뒤로 어떤 병원도 어떤 의료진도 믿지 않게 됐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 일을 그만뒀고 집안에 있는 제이크의 물건들은 손도 대지 못한 채 그대로 뒀습니다. 작은 운동화, 반쯤 색칠한 그림책, 침대 위에 놓인 곰인형까지 전부요. 남편은 정리하자고 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치우는 순간 제이크가 정말로 없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과 저 사이에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어느 순간부터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저는 의료와 관련된 모든 것을 피했습니다. 뉴스에서 병원 이야기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고 지인들이 건강 이야기를 꺼내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의사라는 단어, 치료라는 단어, 심지어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제게는 독이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는데 제게 시간은 그냥 버텨야 하는 무게였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동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에밀리가 아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에밀리는 여동생의 딸, 제 조카였습니다. 올해 5살이었고 제이크와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죠. 여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병명을 말했을 때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이크와 같은 병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하필 에밀리입니까? 왜 하필 같은 병입니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이크를 잃었을 때와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공포였습니다.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지켜봐야 한다는 공포, 또 한 아이가 떠나는 걸 봐야 한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캐나다 의료진의 진단은 냉정했습니다. 여동생이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대답은 비슷했죠. 치료가 어렵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들이 제 귀에 들려왔을 때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또 그 말입니까? 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말의 결과가 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한국에 가보려고 해. 한국에서 이 병을 치료한 사례가 있대.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한국이 뭐가 다릅니까? 의료는 어디나 비슷합니다. 장비가 좋고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결과를 내놓는 게 의료 아닙니까? 저는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기적 같은 건 없어. 희망 같은 것도 없어. 그런 이야기에 속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 하지만 여동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에밀리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어. 제발 같이 가줘. 언니가 옆에 있어줘. 그 말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미 한 아이를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옆에 있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데 에밀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만났을 때 에밀리가 제 손을 잡고 이모 하면서 웃던 얼굴이요. 제이크와 나란히 앉아서 같이 그림을 그리던 모습이요.
제이크가 떠난 뒤로 에밀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저는 한국의 희망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내가 틀렸는지 아니면 세상이 원래 이런 건지. 의료라는 건 어디서나 똑같이 보호자를 혼자 남겨두는 시스템이라는 걸 확인하러 가는 거였죠. 동시에 여동생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은 그 지옥을 여동생이 혼자 걷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없더라도 적어도 손은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에밀리는 여동생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2년 전의 기억이 밀려오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다짐했습니다. 기대하지 말자.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또 들을 각오만 하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분주한데 소란스럽지 않았고 체계적인데 차갑지 않았습니다. 국제환자 코디네이터가 우리를 맞았고 모든 절차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효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체계도 결국 제이크를 살리지 못한 캐나다와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제 안에서 작은 균열이 생긴 건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곳은 다를 수도 있다는 위험한 생각의 균열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믿으면 안 됐습니다. 첫 진료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나올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치료가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세 문장의 조합이겠죠. 저는 그 말들을 들을 준비를 하면서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에밀리를 안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작은 손이 여동생의 옷깃을 꼭 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제이크와 너무 닮아서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료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맞았는데 첫 마디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에밀리 안녕.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의사가 에밀리의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병명이 아니라 아이의 이름을요.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보호자에게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는 그냥 검사 대상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의사는 에밀리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아이에게 먼저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치료 계획이고 성공 확률이고 어떤 방법을 쓸 건지 아닙니까? 그런데 의료진은 에밀리에게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었고 평소에 뭘 먹고 싶어 하냐고 물었고 잠은 잘 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답답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에밀리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여동생 품에 파묻혀 있던 에밀리가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의사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딸기 좋아해요. 공주 인형이랑 놀아요.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병원에 와서 처음으로 웃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상담이 시작됐을 때 또 한 번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의료진은 성공률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에밀리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치료 과정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보호자분이 혼자 결정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함께 결정한다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캐나다에서는 달랐습니다. 의료진은 선택지를 나열하고 각각의 위험성을 설명한 뒤 결정은 보호자에게 맡겼습니다. 그게 표준 절차였죠. 그런데 그 방식이 제게는 고문이었습니다. 제이크가 아팠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저 검사를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어머니 몫입니다. 저는 전문 의료인이 아닙니다. 심리 상담사일 뿐이에요. 그런 제가 어떻게 아이의 생명이 걸린 결정을 내립니까? 그래서 제이크가 떠났을 때 모든 책임이 저한테 쏠렸던 겁니다.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가 더 빨리 결정했다면. 그런데 한국 의료진은 결정을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함께 결정한다는 말의 의미를 저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좋은 말로 포장한 거 아닌가 생각했죠. 하지만 의료진의 태도를 보면서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보호자에게 전가하지 않으려는 거였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엄마 탓이 아니게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의료진이 에밀리에게 다가가서 눈높이를 맞추고 치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5살짜리 아이에게요. 에밀리야, 의사 선생님이 에밀리 몸 안에 있는 나쁜 걸 없애줄 거야. 조금 무섭고 힘들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계속 옆에 있을게. 에밀리가 힘들면 말해줘. 알겠지.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이크에게는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제이크는 그냥 검사 대상이었고 치료 대상이었고 숫자였습니다. 아무도 제이크의 눈을 보면서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이크에게 무섭냐고 물어봐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우는 건 아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여동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여기 좀 다른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믿으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에밀리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도 저도 혼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착각인지 진짜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그 느낌이 오랜만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치료 계획이 제시된 날, 저는 희망이 아니라 공포를 느꼈습니다. 의료진이 준비한 자료는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습니다. 1단계 정밀 검사, 2단계 위험 구간 예측, 3단계 치료 진입, 4단계 경과 관찰,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시나리오까지 전부 준비되어 있었죠. 캐나다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의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도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완벽한 계획도 제이크를 살리지 못했던 그날처럼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동생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언니, 이 정도면 진짜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준비해주는 병원은 처음이야. 저는 여동생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희망이라는 감정이 제게는 또 다른 함정처럼 느껴졌거든요. 기대하면 무너집니다. 믿으면 배신당합니다. 저는 이미 한 번 그 길을 걸었고 그 끝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질문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설명할 때도 고개만 끄덕였고 궁금한 게 있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기대를 만들고 기대는 저를 죽이니까요. 그런데 의료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가장 걱정되시는 게 뭔가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캐나다에서는 의료진이 설명하고 보호자가 듣고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보호자의 감정을 묻는 의료진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대답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입을 열면 2년 동안 눌러왔던 것들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은 기다려줬습니다. 재촉하지 않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지탱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저었고 의료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제 안에 남았습니다. 누군가 제 걱정을 물어봤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치료 동의서를 작성할 때 또 한 번 차이를 느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동의서가 책임 전가의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치료의 위험성을 설명받았고 모든 결정은 보호자인 제가 내린다는 내용이었죠. 서명하는 순간 모든 책임이 제게 넘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병원의 동의서는 달랐습니다. 물론 위험성 설명은 있었지만 문장의 톤이 달랐습니다. 보호자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과 함께 진행한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그 차이가 제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거지? 체계적인 게 왜 오히려 불안한 거지?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체계가 완벽할수록 실패했을 때 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병원은 허술했고, 그래서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 탓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하고도 실패하면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탓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에밀리는 여동생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캐나다와 달랐습니다. 불빛이 많았고 소리가 많았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2년 전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제이크가 급변하기 전날 밤, 저도 이렇게 잠을 못 이뤘었죠. 그때도 뭔가 잘못될 거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진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또 그 말이 나오는구나. 의료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예상했던 위험 구간이 시작됩니다. 에밀리를 집중치료실로 옮기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2년 전의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제이크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반 병실로 돌아오지 못했죠. 여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중치료실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동생은 에밀리의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의료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더 촘촘하게 관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동생은 울음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2년 전의 제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손을 잡고, 그렇게 울음을 참고,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에밀리가 이동 침대에 실려 집중치료실로 옮겨질 때, 저는 여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을 거라는 말은 거짓말이 될 수 있었고, 힘내라는 말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냥 손만 잡았습니다. 여동생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힘이 2년 전에 제 손과 같았습니다. 또 같은 날이 시작되는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중치료실 앞 복도는 캐나다의 병원과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대기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의자도 딱딱한 플라스틱이 아니라 쿠션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벽에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 보호자를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 안내였습니다. 저는 그 안내문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병원은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보호자도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에밀리가 집중치료실로 들어간 지 4시간이 지났을 때 급변이 시작됐습니다. 간호사가 빠른 걸음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에밀리 상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담당 의료진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여동생은 벌떡 일어나서 집중치료실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니, 에밀리가. 여동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여동생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그 새벽이 다시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알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상태가 급변하면 요란한 알람이 울렸고 그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다리는 게 가장 무서웠죠.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의 집중치료실은 모니터링 시스템이 환자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간호스테이션에 먼저 알려주는 구조였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의료진이 먼저 움직이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잠시 후 집중치료실 안이 보이는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빠르면서도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산소 공급을 조절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약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모니터 수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빛만 교환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여동생이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야, 에밀리야. 여동생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여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라는 말은 거짓말이 될 수 있었고 저도 그 말을 믿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아무도 제 옆에 서 있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동생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집중치료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의사의 표정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2년 전 제이크의 담당 의사가 나왔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표정으로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무표정했고 그 무표정함이 최악의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지금 이 의사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저는 떨리는 눈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넘겼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라는 건 두 번째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괜찮은 거예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48시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저희가 예측했던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때 의사가 덧붙인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계획대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계획대로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말만 들었지. 계획대로라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고, 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통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간호사 한 명이 저와 여동생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지금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잠시 앉아서 물이라도 드세요. 에밀리는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떠날 거예요. 여기 있을 거예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다만 보호자분이 쓰러지시면 저희가 에밀리한테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도 드시고 숨은 쉬셔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2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숨을 참고 버티고 그러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누군가 숨 쉬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고, 에밀리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여동생은 집중치료실 앞 의자에서 잠들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병원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 병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직 48시간이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다림이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 속에도 질서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누군가 옆에서 숨 쉬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8시간 중 36시간이 지났을 때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집중치료실 앞 의자에서 선잠을 자고 있었고 여동생은 제 옆에서 에밀리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보호자분, 에밀리 상태가 다시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시요? 또 시작인 겁니까? 여동생도 깨어났고 우리는 집중치료실 유리창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에밀리의 작은 몸에 연결된 기계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수치가 흔들리고 있었고 의료진의 움직임이 첫 번째 고비 때보다 더 긴박해 보였습니다. 여동생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에밀리야, 엄마야, 에밀리야. 저는 여동생을 붙잡으면서 제 안에서 2년 전의 기억이 폭발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이크도 새벽에 떠났습니다. 새벽 4시 23분. 그 시간이 제 머릿속에 영원히 박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3시 47분.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집중치료실 문 앞에 서 있던 간호사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제발요. 제발 이번에는요. 저는 이미 한 번 잃었어요. 제 아들을요. 6살이었어요. 같은 병이었어요. 그때도 새벽이었어요. 제발 이번에는 다르게 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2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이 새벽병원 복도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제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은 지금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에밀리가 나왔을 때 안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가 나왔을 때라고요. 나온다고요. 저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최악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중치료실 안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교대하면서 들어오고 나갔는데 매번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씩 멈춰서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지금 수치, 투여한 약물, 다음 단계. 그 짧은 대화가 오갈 때마다 끊김없이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교대할 때마다 새로 설명해야 했고 그 시간 동안 제이크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갈 때 담당 의사가 집중치료실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의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버티고 있다고요? 에밀리가 버티고 있다고요? 여동생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에밀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거짓 희망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에밀리가 버티는 한 저희도 버티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그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 의사는 달랐습니다. 거짓 희망을 주지 않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버티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의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간호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드님을 잃으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우시겠죠.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호자분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숨이 깊게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2년 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얕게, 조심스럽게 숨이 막히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한국병원 집중치료실 앞 복도에서 처음으로 숨이 깊게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저를 달래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필요했던 겁니다. 위로가 아니라 동행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침 햇살이 병원 복도로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에밀리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12시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동생의 손을 잡고 집중치료실 유리창 너머로 에밀리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병원이, 이 나라가 정말 다른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무너져도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48시간이 끝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집중치료실에서 나왔을 때 저와 여동생은 숨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의사의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그 얼굴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위험 구간을 넘겼습니다. 여동생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여동생을 붙잡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넘겼다고요? 정말 넘긴 겁니까? 잠시 안도했던 마음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쁨보다 먼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에밀리가 살아난다면 저는 다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생기면 다시 잃을 수 있습니다. 2년 전 저는 제이크를 잃으면서 희망이라는 감정 자체를 버렸습니다.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밀리가 살아나면서 그 벽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서웠습니다. 집중치료실 유리창 너머로 에밀리가 보였습니다. 작은 얼굴에 아직 창백함이 남아 있었지만 어제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기계음이 안정적으로 울리고 있었고 의료진의 움직임도 느긋해졌습니다. 여동생이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에밀리야, 엄마야, 잘했어. 저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이제 잠시 에밀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동생은 바로 일어나서 집중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하는 건 알았습니다. 에밀리의 이모니까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를 보면 제이크가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보면서 떠난 아이를 생각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들어갔습니다. 에밀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을 떴습니다. 이모.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무릎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에밀리 옆으로 다가가서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면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이크의 손도 이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잡았을 때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따뜻함이 사라지는 과정을요. 그래서 지금 이 따뜻함이 무서웠습니다. 이 온기도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에밀리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에밀리의 손을 잡으면서 제 안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에밀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여동생에게 향후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위험 구간은 넘겼지만 아직 완치가 아닙니다. 최소 2주간 추가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안정된 상태가 확인되면 캐나다 병원으로 후속 치료를 연계하겠습니다. 여동생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쪽에 서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밖에서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의사가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건 보호자분이에요. 저는 그 말에 눈을 들어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을 잃으신 뒤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이런 상황을 겪으셨잖아요. 에밀리가 살아난 게 기쁘시면서도 동시에 무서우실 거예요. 다시 희망을 가지는 게,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무서우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보호자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에밀리를 돌보시려면 보호자분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리 상담사였던 제가 심리 상담을 권유받고 있었습니다. 남의 마음을 다루던 제가 정작 제 마음은 다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 의사가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지 못한 엄마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엄마로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에밀리가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게 무서워요.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아드님 곁에 끝까지 계셨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것도, 에밀리 곁에 계신 것도, 그게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보호자분은 지금도 싸우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분도 혼자 두지 않으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사의 눈이 진심이었습니다. 연민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보호자분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움직였습니다. 2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에밀리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퇴원 허가가 났습니다.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캐나다와 달랐습니다. 더 낮게 느껴졌고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결말을 확인하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의료는 어디 나갔고 희망은 또 다른 배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에밀리는 살아있고 저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졌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특별히 뛰어난 기술을 가진 걸까요? 장비가 더 좋았던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차이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술이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생명을 대하는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제이크가 떠났을 때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노력했겠죠. 하지만 그 최선에는 저와 제이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병을 치료하려 했지 아이를 살리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와 확률로 판단했고 프로토콜대로 움직였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넘겼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의료진은 에밀리를 숫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불렀고 눈을 맞췄고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게 말을 걸었습니다. 결정을 저와 여동생에게 떠넘기지 않았고 함께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위험 구간이 왔을 때 기다리자고 하지 않았고 이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권유한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상담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이 나라에서 경험한 것들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다시 상담사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예전에 저는 치료 결과를 설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트라우마의 원인을 분석하고 회복의 단계를 알려주고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동행이었습니다. 과정을 함께 걷는 사람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제게 보여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거짓 희망을 주지 않으면서도 혼자 두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돌봄이라는 걸 이들이 보여줬습니다. 저도 그런 상담사가 되고 싶습니다. 치료의 결과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을 견딜 수 있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요. 퇴원날 담당 의사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에밀리의 캐나다 후속 치료를 위한 소견서가 모두 준비되어 있었고 정기 검진 일정과 주의사항도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씩씩하게 잘 이겨냈어. 캐나다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 에밀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고마워요. 저는 의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환자만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보호자까지 챙기시는 거예요? 의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환자가 회복해도 보호자가 무너지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합니다. 환자도 사람이고 보호자도 사람이에요. 그게 저희가 배운 의료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희망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결말을 확인하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를 살렸고 저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잃은 엄마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잃은 사람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혼자가 아니면 버틸 수 있다는 걸. 저는 제이크를 살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 곁에 있었다고, 여동생 곁에 있었다고, 그리고 이 나라가 저를 혼자 두지 않았다고 말하겠습니다. 한국은 에밀리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살린 건 이 나라가 생명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당신의 나라는 당신을 혼자 두고 있습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건강 꼭 잘 챙기시고 항상 건강 잘 유지하세요. 항상 애청자분과 그 가족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